자식이 5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어렵게 키우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재밌게 놀았어? 우리는 돈 쓰러 온 거지 인형을 뽑으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인형을 못 뽑았어도 뽑는 과정에서 이미 즐거웠으면 된 거야. 끝. 1,000원어치 즐거움 누렸어. 그럼 이제 안 와도 돼. 누렸으면 딱 끝이야. 근데 끝낼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그 30분을 통해서 아이는 배운 게 없어요. 좀 그래서 생각 없이 지나와서 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의 언어 수준은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되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다채로운 언어의 정원을 마련해주면 아이는 그곳에서 둘이든 셋이든 다섯이든 다 무럭무럭 잘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드리는 콩나물 인터뷰 시간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 참 따뜻한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인문교육 전문가 김종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인사말 대신에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쓴 글 하나를 짧은 글 낭독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매일 글을 쓰는 이유. 하루는 한 아이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방황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는 메일에 저를 아빠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제가 SNS에 올리는 글을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들려주는 말처럼 읽으며 하루를 보낸다는 말을 들려줬죠. 생각보다 그런 아이가 많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상황이 어려워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 제 글을 읽으며 스스로 힘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힘들다는 이유로 글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영혼까지 담아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품이 필요한 너에게 가장 따스한 품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많이 눈물이 났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제 댓글을 보면 간혹 비밀 댓글 혹은 메일로 작가님 글을 읽고 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끔 아빠가 들려주면 좋은 말들 가끔 올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난 엄마인데. 그럴 때 그 엄마의 아이들이 마치 제가 아빠인 것처럼 그 글을 읽으면서 아빠 없는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아예 부모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제 책을 보면서 어떤 곳에도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제 책에 읽으면서 제 책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힘을 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콩나물쌤 선생님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모든 영상에 여러분이 댓글에 따스한 마음을 남겨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 영상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나오는 영상 다 보거든요. 근데 간혹 악플이 달리면 그 아이들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믿고 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달리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영상을 본 느낌을 가장 좋은 마음으로 남겨주시면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보다 좋아요. 내가 글을 쓰는 동안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콩나물 선생님의 다른 영상들도 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좋은 마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라서 뭐 이모도 뭐 삼촌도 다 육아에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육아가 10명씩 키워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만했는데 지금은 한두 명 키우는데도 부모 둘이서 키우니까 힘들단 말이죠. 게다가 자녀는 한 이 정도는 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기준도 너무 높아져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자녀 교육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자식이 5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어렵게 키우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들을 보면 환경이나 물질, 돈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언어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한테 보약이 될 수 있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저는 제 할머니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원래 지금까지 책을 제가 110권을 냈어요. 올해도 10권, 작년에도 10권 이렇게 많이 참고 있지만 매년 10권을 내고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글을 되게 쓰기 싫어했어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글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겠죠. 선생님도 글 쓰기 싫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재밌으면서도 힘들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근데 보람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너 글 써. 이게 좋대. 문해력이 좋대. 그러면 안 쓰게 돼요. 왜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이가 딱 들었을 때, 아, 이래서 써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거를 초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도 물론 그때도 글쓰기 되게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를 내줬어요. 그냥 제가 한 2시간 동안 앉아 쓰고 있는데, 몇 줄 못 썼어요. 그러면서 자책했죠. 아, 오늘도 진짜,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할머님이 오셔서, 종원아, 뭐 하고 있니? 제가 할머니 독후감 숙제하고 있는데, 아, 못 쓰겠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저한테 가치와 보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원아, 우리 종원이는 마음이 되게 깊어.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끌어올린 네 글을 읽는 게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할머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마음껏 써봐.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씀은 글 써.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 이거 써야지. 숙제잖아. 이게 아니에요. 다 듣고 나니까 써야 되겠네. 다 듣고 나니까 내 2시간 동안 몇 줄 못 쓴 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시간이었구나. 과정이었어. 필요한 과정이었네. 그리고 그렇게 다 쓴 글을 할머니께 보여드리면 내 첫 독자가 되어주셨어. 고맙다. 할머니한테 늘 웃음을 주고 싶어. 이게 보람이야. 나 앞으로 글 포기하지 않고 써야지. 이 뒤에 제가 한 말은 다 제가 생각한 말이에요. 할머니 저한테 주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들었을 때 설명이 되면 아이는 움직이는데 설명하지 않고 해. 결과의 언어만 들려주니까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아이가 움직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제 후배 작가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작가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독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랑에 대한 글을 써봐. 그런데 글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 그런데 다 읽고 났을 때 사랑이 그려져야 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써있는 글을 읽고 독자가 감동하지 않죠. 다 읽었더니 내 사랑이 떠올라. 지나간 사랑이. 이런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감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부모의 말도 우리가 왜 어휘력을 키우고 문해력 키우고 표현력 키워다는 이유가 공부해가 아니고 아, 다 듣고 나니까 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다면 제대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부모님이 아이 둘, 셋 많이 키우시더라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보다 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아이가 부모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부모는 어차피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별거를 내가 아이한테 별거 큰 거 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가장 큰 걸 받은 거죠. 언어라는 유산.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 또 게임 중독, 게다가 SNS 중독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해외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미 중독된 아이들을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스마트폰 중독은 게임 중독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도박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핸드폰, 네, 스마트폰으로 되게 위험해요. 너무 나쁜 놈들이야. 어른이 너무 나쁜 놈들이라서 벗어날 수 없게만 한 번쯤 하고 싶게 만들었어. 친구 초대하면 또 꽤 머니 주고 진짜 나쁜 놈들인데 욕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빠져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인형 뽑기 하는 곳에 갔어요. 네. 아이한테 1,000원 주고 아이가 5분도 안 되게 돌아왔어. 울상 짓고.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뭘 물어볼까요? 못 땄니? 보통 인형을 못 건졌니? 네, 보통 네. 그러죠. 네. 인형 뽑았어? 네.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런 뽑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뽑을 때까지 하는 거야. 돈 더 줘. 근데 반대로 가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 놀았어? 우리는 돈 쓰러운 거지 인형을 뽑으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인형을 못 뽑았어도 뽑는 과정에서 이미 즐거웠으면 된 거야. 끝. 1,000원어치 즐거움 누렸어. 그럼 이제 안 와도 돼. 누렸으면 딱 끝이야. 근데 끝낼 수 있는데 인형 뽑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아씨 뽑아야 되는구나. 경쟁심, 승부, 이겨야 돼. 이겨내서 엄마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질 못해. 이게 바로 도박장에도 이어져요. 우리 도박장에 가면 외국이나 이런 도박을 레저로 생각하는 곳에서는 재밌었어? 얼마 잃었어? 물어봐요. 얼마 잃었어? 물어보는데 한국에서는 얼마 땄어? 딸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본전을 잡아야 돼. 본전 잡으면 또 짜고 싶어. 그러니까 끊지를 못하죠. 우리가 만약에 한번 우연히 성공해서 얼마 따면 그냥 집에 오면 되는데 땄으니까 계속 따야 돼. 이거 승부를 끊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처음부터 들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저는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글쓰기를 작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글쓰기는. 절제력, 자제력, 표현력, 어휘력, 문해력 모든 게 다 필요한데 돈은 안 돼. 근데 되게 힘들어요. 견디기가. 근데 이제야 제가 가치를 찾았는데 폰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뭘 하시죠? 보통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일상에서 유튜브 보시거나 뉴스 보시거나 그렇죠. 네네. 뭘 보거나 이렇게 주로 뭘 보죠. 소비하는 거죠. 창조가 아니고 소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한번 SNS를 만드시고 공유만 하지 마시고 글을 써보는 거예요. 아이가 있을 때 스마트폰 꺼내서 매일 글을 써서 올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볼 수밖에 없게 맨날. 그럼 이제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 뭐해 스마트폰으로 맨날?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엄마 스마트폰으로 매일 글 써서 SNS에 업로드하고 있어. 그래? 또 지나갈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아이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엄마가 스마트폰을 꺼내면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뭐 써? 엄마 또 글 쓰네? 그쵸. 뭘 쓰고 있어? 이 전까지는 뭐 했을까? 엄마 또 뭐 드라마 뭐 봐? 유튜브 뭐 봐? 그러는데 이제는 엄마가 스마트폰만 꺼내면 글 쓰는 거야. 그럼 아이가 몇 가지 생각이 들겠죠. 스마트폰은 지루할 때 꺼내는 게 아니야. 아무 목적이 없을 때 꺼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 있을 때 꺼내는 거야. 근데 엄마는 글쓰기가 목적이야. 글도 쓸 수 있구나. 엄마 SNS 가보니까 팔로워가 늘었네? 글 쓰면 내 글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그게 내 친구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억지로 찾아갈 필요가 없겠네? 걔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날 바꿀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던 거 매일 하면 돼. 그러면 날 하던 걸 보면서 내 글의 결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날 찾아와. 이게 내 진짜 친구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단지 일상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계정에 글을 쓰면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저는 세상에 나쁘기만 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활용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글 쓰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변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강단에 서면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글 쓰는 사람의 장점이에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이거를 빠르게 이 상황과 접목시킬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거나 난처하거나 당황하지 않아 잘. 그리고 마치 정해져 있다는 듯이 가잖아요. 이게 글쓰기 힘인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이 게임한 장면 영상 유튜브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 미친 듯이 봐. 그래요. 그러면 좋아. 30분만 봐. 그러면 30분 됐는데 30분 됐어 하고 뭐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에이 거짓말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거짓말하지 마.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진짜 30분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짧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입을 해서 재밌었어. 그쵸. 몰입을 했다. 재밌다. 니콜 아무 생각도 안 했다. 그냥 편집자의 의도대로 빠져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그 30분을 통해서 아이는 배운 게 없어요. 좀 그래서 생각 없이 지나와서 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아이한테 30분 봐 대신 중간에 한 번만 딱 스톱 버튼 눌러. 스톱 버튼 누르고 네가 저 게임을 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봐.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플레이해. 그리고 광경을 봐봐. 네가 생각한 것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다음에 네가 또 같은 상황이 되면 네 방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걸 하면 3가지 질문만 해서 영상을 봐봐. 그러면 이 아이가 30분으로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서 질문해서 답을 얻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중간중간 멈춰서 생각했던 건 뭘까요? 글 쓸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글 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일기장에 그럼 밥 먹었다, 맛있었다, 내일도 맛있겠지. 이거밖에 쓸 게 없는데 유튜브에서 멈추면 아 오늘 유튜브 봤는데 내 생각과 달랐는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었어. 난 다음에 이것만 해봐야지.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러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과연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까요? 되지 않죠. 오히려 활용하겠죠. 같은 것을 같은 시간 봐도 어떤 아이는 그 안에 빠져들어서 소비만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빠져들지 않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소비와 창조는 같은 상황에서 한 끗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 글쓰기가 있고 그런데 글쓰기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글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재작년부터 생각한 게 바로 필사. 부모의 언어 수준은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되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다채로운 언어의 정원을 마련해주면 아이는 그곳에서 둘이든 셋이든 다섯이든 다 무럭무럭 잘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런 좋은 말이 될 것들을 왜 제공하지 못하냐.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 내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들어본 적도 있는 부모도 있겠고 부모님도 많이 고생하셨겠죠. 애쓰셨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정하고 좋은 말,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쁜 말은 예쁜 단어의 조합이 아니에요. 예쁜 단어의 조합이 아니고 그걸 들은 사람의 마음에 닿는 말이 좋은 말이, 예쁜 말, 좋은 말이거든요. 제가 30년 글 썼지만 글 써서 제가 얻은 것이 뭐냐면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말을 쓰게 되었다. 다 쓰게 되면 아 이게 내 마음이지. 오차가 별로 없게 되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아이가 엄마 말 들었을 때 아 엄마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말인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필사예요. 근데 필사인데 여러분이 필사할 때 좋은 문장이 모여있는 그런 책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포털 사이트에 필사하기 좋은 문장, 아이한테 들려주면 좋은 글, 말 이거 검색하면 제 글만 나와요. 내가 뭐 참고할 게 없어. 내가 날 참고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없구나. 없어서 매일매일 없다는 걸 느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없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어디 물어볼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의 부모님들도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필사 시작했고 여러분 필사를 해서 한 3달, 4달이 지나면 놀랍도록 이 전과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런 SNS를 본다라는 것은 소비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필사를 통해서 창조의 행위를 해보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필사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필사의 방법 그리고 루틴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김종원의 초등 필사 인력 365 이런 인력을 냈어요. 인력을 제가 왜 썼냐면 이게 필사는 일단 매일매일 해야 된다. 가치 있는 문장을 써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 그냥 최소한의 어휘력은 최소한의 지식을 키우는데 간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65개의 인문학 단어를 제가 골라서 고르는 데는 몇 달 걸렸어요. 쓰는 건 되게 쉬운데 오히려 고르는 데 어려웠고 제가 그래서 1월 1일 날 고른 게 이거예요. 기대하다. 1월 1일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어요. 기대하다. 기대하다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여러분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와서 옆에서 엄마는 늘 네가 하는 게 기대돼.
네가 뭘 시작하면 기대되더라. 네가 하는 거는 항상 기대 이상이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정의한 기대하다는 가치를 믿고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다. 이것도 되게 심혈 기울여 썼는데 가치, 믿음, 내일, 희망, 기다리다. 이 5단어가 다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가치가 뭘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믿음을 갖는 게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야. 이런 말이 있죠. 믿었는데 실망이다.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이 내면이 탄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줘.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믿었는데 실망이라는 말은 네가 생각이 얕아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서 네가 그걸 자초한 거야. 이거를 뒤에 해석해 주거든요. 믿음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의 희망은 기다리다. 이렇게 쭉 썼는데 여기에서 대화하면 좋을 문장.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면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거야. 나는 이번 생일 선물로 인형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 생일 선물로 인형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아이는 나 이번 생일 선물로 인형 안 사주면 짜증낼 거야. 화낼 거야. 나 화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 나 이번 생일 선물 인형 기대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대답이 예뻐지게 되겠죠. 예쁘게 물어보니까. 이거를 일상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필사하는 부분. 이 필사를 하면서 기대하다는 말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인데 제가 낭독해 볼게요. 기대라는 말은 참 듣기 좋아요. 희망을 꿈꾸게 하니까요. 나는 나의 내일이 기대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나의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365일에 나오는 인력이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처음 소개해드렸고 한번 아이들한테 내 말로 그리고 필사로 그 언어의 수준을 높여서 아이가 자기 수준을 높이는 하루를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면 한번 매일매일 필사를 하시고 그리고 필사하시면서 또 중요한 점은 저는 독서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필사하고 열심히 하고 깜지 쓰고 하는 것만이 필사하고 독서는 아니고 아이가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 방 책상에 놨어요. 이걸 놨는데 꺼내보지도 않아도 표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독서한 거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표지를 아예 안 보는 것보다 아이 책상 앞에 놓고 들춰보진 않고 읽어보진 않더라도 그냥 표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독서의 가치를 충분히 했다. 시작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좀 우리가 화를 덜 내고 넓은 마음으로 독서와 필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아이들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아이의 멘탈을 더 강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주고 어떤 말들 들려주면 좋을까요? 세상은 항상 우리의 멘탈을 깰 준비를 마친 상태이죠. 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지하철 타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왜 안 내리는데 타고 있는 거야? 왜 타고 있는데 앞에서 비키질 않아? 근데 엄청 많죠. 네. 이런 장면에서 멘탈이 강한 아이들, 어른도 마찬가지. 저는 멘탈은 나이가 많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어리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면 강한 거예요. 약하면 약한 거고.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이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가장 나쁜 질문이에요. 가장 나쁜 접근법은 그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가장 나쁜 거예요. 어린 아이여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시도해보지 못해서 아이의 가능성을 아직 믿지 못해서 실천해보지 못해서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는 때문에 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제 인생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덕분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또 했네. 의식해야 돼. 의식해야지 안 쓸 수 있어. 정말 힘들어. 때문에는 막 나오게 돼. 세상에 나쁜 말들은 좀 막 제 입 밖에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라서 아무튼 잘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때문에라는 말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는 항상 자기 내면을 파괴했는데 어떤 거냐면 아침에 등교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번화가니까 등교할 때 같이 회사 가는 아저씨들과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가야 됐는데 지각할까봐. 근데 신호등에서 아저씨들 몇 명 때문에 못 뛰어가서 엉켜가지고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죠. 그때 때문에라는 말 쓰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아이 중에. 근데 그 아이는 그때 어떤 생각 항상 어떻게 했냐면, 아, 저 아저씨들 때문에 나 지각하게 생겼네. 운 되게 없네. 오늘 운 재수 진짜 없어. 요즘 아이들이 뭐 재수 없어, 운 없어,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전 그거 되게 싫어요. 그 근저에는 때문에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 책을 필사시키고 한 3달, 4달 지난 다음에 다시 일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덕분에라는 말 쓰게 되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빨간불 켜지고 또 건너지 못했어.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 저 아저씨 덕분에 내가 여기 멈춰서 잠시 쉬었다 가면 되겠다. 잠시 쉬었다 갈 수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변을 보게 돼. 아, 뭐가 있지? 이제 자기 마음이 휴식을 허락했으니까. 휴식과 좋은 것, 행복은 허락하는 거잖아요. 허락했으니까, 아, 덕분에, 아, 이런 것도 있어. 우리 동네 이런 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아, 오늘 운 되게 좋다. 기분 되게 좋아. 아저씨들 덕분에 오늘 하루 되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계속 좋은 것만 생기고, 덕분에. 때문에 계속 나쁜 일만 생기고. 그러면 이제 덕분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이 탄탄해지고, 더 단단해지겠죠. 때문에는 맨날 자기를 파괴하니까 헝클어지고 무너지게 되겠죠.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부모님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짐작하지 못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런 메일과 비밀 댓글 쪽지 이런 거 봤는데,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작가님 책 읽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고, 뒤에 가로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걸 읽고, 아, 이렇게 정말 어디에다 물어볼 수 없고, 부모님이 계셔도 물어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딴 사람이 하면 조언이 되는데. 같은 말도 책에서 읽고 필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감동해서 더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 문장 읽어볼게요. 이걸 들으시면서 이걸 내 아이가 읽고 필사한다고 생각하시면 한숨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모양대로 세상에 존재하려고 태어났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어요. 처음에 그들은 비웃으며 그걸 왜 하냐라고 묻겠지만 나중에 그들은 경탄하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어. 남들처럼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줄 수 없지. 세상은 자꾸만 내가 가진 모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모두 비슷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죠. 그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말을 낭독하고 필사하며 내면을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내가 끝내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2. 짐작하지 마세요. 제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입니다. 3. 선택은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성의 증거입니다. 4. 두려움과 희망은 하나입니다. 두려움 없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나는 모든 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만 바라보며 그걸 나의 언어로 세상에 표현합니다. 6. 이미 굳게 결심했다면 누구와의 언쟁에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7. 남과 비교하면 불행이 시작되고 자신과의 비교를 시작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의 가능성을 더 믿어야 할 때죠. 현재의 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자신을 더 망칠 뿐입니다. 이제 아이가 필사할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모양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나를 잃으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많이 두렵지만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 필사하면서 내면을 다질 수 있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서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 올해부터는 필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사를 통해서 더 좋은 문장을 눈으로 보고
낭독하면서 입으로 머금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실천하면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이게 그러면서 어떤 피, 양식, 보약보다 내 아이를 더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성의 원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부에서 계속 김종원 작가님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